오늘 주제가 미주 한인 보수의 역할인데 사실은 윤석열 정부를 맞아서 새로운 정부를 맞아서 저희가 어떻게 새롭게 마음가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름대로 절충을 생각한 게 미주 한인의 역할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잠깐 그 총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보수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보수랑은 분명히 좀 다르거든요. 한국 보수가 미국 보수주의에서 얘기하는 것과 일치하는 면이 있지만 한국 보수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안보 보수라고 보통 하거나 반공 보수 이렇게 표면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수적인 면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그것이 왜 우리가 반공을 해야 되는지, 왜 안보가 중요한지, 왜 자유가 소중한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보수주의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저서라고 했는데 저서는 아니고 역서입니다. 그래서 11 Principles of a Reagan Conservative라는 책을 레이건 11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4권인가 더 있습니다. 이제 나올 텐데. 그래서 잠깐 이미 다 소개를 드렸죠. 종교학 전쟁학을 했고 영국에서 했고 쌈이즈닷 아시죠? 공산 치하에서 이 자유 시민들이 뭐 많이 있죠. 뭐 그런 소설들, 솔제니친 이런 소설들을 막 지하에서 돌려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유의 꿈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게 이제 그런 문서들을 쌈이즈닷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지난 5년 정권 저는 이제 보통 좌파 강점기라 그러는데 그 사이에서 공산 치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치하에서 이제 글을 쓰면서 자유 이런 글을 배포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amizdatkorea.org에 들어가시면은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칼럼들을 쓰고 있고 레이건 11이라는 책을 번역했고 또 예수는 사회주의자였을까? 여기 기독교인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이 한국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진보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해방 신학이라든가 그래서 예수를 어떤 사회주의적인 기독교와 사회주의가 양립하는 것으로 아주 심각한 왜곡 혹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책이 있어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기파랑에서 이제 올해 말에 나오게 될 책은 자유주의.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자유주의는 사실은 그 기초에 보수주의가 깔려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하면 우리가 서구가 누리고 있는 사실은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그 영사님께서 새는 좌우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새 양 날개가 하나는 자유주의고 하나는 보수주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날개로 난다라고 했을 때 좌파 혹은 우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보통 이제 또 가르치죠. 학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양날개론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분명히 좌파 혹은 사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이고 전체적인 자유라는 틀 안에서 자유와 보수 이게 이제 양날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하면서 조금 더 클래리파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책이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 내용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흐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흐르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잠깐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망, 뭐 트럼프냐, 드산티스냐 뭐 말이 많잖아요. 미국 보수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또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한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보수주의란 과연 무엇인지, 한국 보수랑 어떻게 다른지 이거 얘기를 해보고요. 한국에도 과연 미국에서 말하는 그런 보수주의 같은 게 한국에도 있을지,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주 한인의 역할은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마 여러분께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의 어떤 맥락이랄까요? 그거를 위해서 참고한 책들입니다. 특히 이제 매튜 콘티넨트라는 이게 올해 몇 달 전에 나왔는데 The Right라는 책인데요. 미국 보수주의의 100년 흐름, 그러니까 19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의 보수주의의 전체 흐름, 보수주의라기보다는 보수 진영이죠. 흐름을 전체를 완전히 잘 연구를 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저 책은 아주 고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꼭 넣은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이 모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한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통 민주주의 하면은 다수의 선택, 다수 표결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표면적인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주주의의 뿌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투표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뿌리에 대해서는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고 그냥 표면적인 다수 표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주의가 왜 프랑스의 민주주의 혹은 인민민주주의 북한도 민주주의인데 그런 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참고를 했고요. 또 최근에 또 한국에서 한국 사람 만들기 함재봉 박사님께서 아직도 계속 쓰고 계신데 세 번째 책이 이제 친미 기독교파입니다. 사실 한국의 보수주의를 생각할 때 미국의 보수주의와 가장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이 아까도 영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독교, 친미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이 그런 신앙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걸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함재봉 교수님께서 이 책도 꼭 구할 수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대 보수주의의 원년, 현대 보수주의가 미국에서 언제 시작했느냐라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한테 특히 이제 보수주의자들, 컨서베티브들한테 딱 물어보면은 날짜를 딱 하나 댈 수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1955년 11월 19일입니다. 1955년 11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제 생일이 11월 19일이라서 제가 기억을 잘해요. 근데 어쨌든 11월 19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 National Review라는 잡지가 창간했습니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전부 다 딱 이날을 딱 집어서 이날 미국의 현대 보수주의가 시작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내셔널 리뷰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서 미국 보수주의의 어떤 지적인 흐름 이것을 딱 정립해주는 그러한 잡지라고 할 수가 있죠. 아직도 참고를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여기서 적으면 괜찮나요? 그런데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미국의 뉴딜을 우리가 배워서 한국형 뉴딜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제 임기가 지나가면서 많이 그런 말들은 없어졌지만은 뉴딜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뉴딜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정책이라고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뉴딜을 어떤 긍정적인 모델로서 이렇게 삼은 것이죠. 근데 최근에 불과 한 10년 안에 나온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뉴딜 정책,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굉장히 크게 실패한 정책이었고 미국의 급좌경화를 이끈 그러한 정책이라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또 그 린든 존슨의 그 위대한 사회 이런 것들도 막 하면서 정부가 굉장히 비대해진 것이죠. 연방 정부, 미국의 건국 정신에 따르면은 미국은 정부는 특히 연방 정부는 굉장히 최소한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아니라 뉴딜 정책으로 완전히 아주 무거운 그런 정부가 되면서 비대해지면서 정부의 역할의 범위를 훨씬 더 많이 지나갔다. 그래서 결국은 되찾지 못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시민들의 자유를 결국 연방 정부부터 되찾지 못할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30년대 40년대 이때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이 사회주의적인 그런 광풍이랄까요? 사회주의적인 행보에 대해서 크게 막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렇죠. 지난 5년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진보 정권,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권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기업들이 너무나 죽어가고 개인의 자유가 점점 더 소멸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경제학자들이죠. 그죠? 하이에크나 미세스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뭐 이병택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민경국 교수님 이런 분들이 자유주의를 외치면서 사회주의에 대항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 물이 떨어지는데 괜찮나요? 알고 계시나요? 에어컨 때문에 그런 거. 그렇구나. 그 태풍 때문에 그러나 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휘테커 챔버스 미국 국무부에까지 소련의 간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고발했던 휘테커 챔버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이제 뭐 메카시랑 같이 막 해서 이제 미국 안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막 솎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고 할리우드에서도 뭐 좌익 세력들이 파괴를 치고 있다고 해서 막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레이건 대통령 그때는 민주당이었지만은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죠. 어쨌든 메카시즘이라 그래서 그것이 폄하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 실제로
공산주의자들이 소련의 지시를 받고 미국 정부에 들어가서 활약을 했거든요. 정계뿐만 아니라 뭐 정치 그리고 그 할리우드, 연예계, 언론 이런 데 많이 활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반란이 있었고 뉴딜 정책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반란 그리고 반공주의자들 전 공산주의였던 휘테커 챔버스도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의 고발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전향하신 전직 공산주의자, NL파,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고발을 하기 시작하죠. 과거에 내가 어떤 짓을 했다는 것을 이런 거 고발하기 시작하죠. 물론 저쪽에서는 계속 부인하지만은 미국에서도 아직까지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엘조이스도 지금 일반인들한테 물어보면 엘조이스는 뭐 그냥 아주 훌륭한 국무부 직원이라고 이제 알고 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휘테커 챔버스 같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서 저 유명한 책이 있죠. 윈데스라는 증언이라는 책인데 많은 그 미국의 사회주의 움직임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은 러셀 커크 보수주의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러셀 커크가 보수의 정신 (conservative mind)라는 책을 썼어요. 1953년에 이게 이제 한국말로도 몇 년 전에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이 사실은 버크부터 시작하는 영국에서 어드먼드 버크부터 시작하는 이 보수주의의 계보, 지적 계보를 완전히 딱 정립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보셔야 이제 보수주의자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 건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잠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휘테커 챔버스, 러셀 커크, 그리고 하이에크, 미세스 이런 자유주의자들의 그 의견을 종합해서 설립한 게 바로 내셔널 리뷰라는 잡지예요. 그래서 보수주의를 완전히 미국의 지금까지도 그 흐름을 완전히 정립하고 있는 그런 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주의자라면은 반드시 내셔널 리뷰를 이렇게 계속해서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세 명이 미국 보수주의의 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저기 보이시는 맨 앞에 보이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윌리엄 F. 버클리. 이 사람이 내셔널 리뷰를 창간한 보수주의의 대부입니다. 그리고 저기 중간에 물론 레이건이 있고요. 레이건이 있기 전에는 누가 있었죠? 베리 골드워터가 있었는데 골드워터는 대통령 대선에 취임을 하고 공화당을 보수주의 당으로 탈환을 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갔지만은 결국 졌죠. 그죠? 케네디한테 결국 졌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64년에 골드워터가 대선에서 졌는데 결국에는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골드워터 유세 기간 동안에 누가 배출이 됐냐면은 레이건이 배출됐기 때문에 그래요. 골드워터를 유세 현장에서 골드워터 유세하기 위해서 연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이건이었는데 그 연설이 64년에 했던 연설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화당이 알아보고 선점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보내고 대통령까지 배출을 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64년도에 했던 그 투표의 표결이 17년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7년 후에 레이건 대통령이 나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미국 보수주의의 가장 놀라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레이건 대통령의 그 80년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물론 완전히 무너진 거는 레이건 임기 다음이지만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레이건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국방력을 카터가 완전히 죽여놨던 국방력을 다시 세웠고 경제도 다시 회복하고 기업들을 다시 살렸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죠. 보수주의적인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결집을 해서 모럴 메조리티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됐고요. 그래서 80년대 그 화려한 보수주의의 절정을 맛보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레이건 이후에 누가 있었죠? 보수주의 대통령. 부시 대통령, 아버지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약간 이제 진보적인 그런 대통령을 겪다가 트럼프 대통령 이것 때문에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4년 10월 27일에 했던 A Time for Choosing이라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한번 치시면은 구글에서 그 연설이 나옵니다. 너무나 위대한 연설이고 지금 들어도 너무나 적합한 지금 들어도 너무나 타임리한 그런 연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시 대통령을 겪죠. 근데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이제 단인제로서 크게 이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은
아들 부시 대통령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는 글로벌 워 온 테러리즘 9.11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테러리스트들과의 테러와의 이 국제적인 전쟁을 이제 벌였는데 그걸로만 이제 이 칠이 돼 있어서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을 평가를 하곤 하는데요. 어쨌든 뭐 보수주의에 있어서는 compassionate conservatism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긴 했어요. 근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죠. 그냥 부시 대통령 하면은 9.11 테러와의 전쟁 이것만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때를 계기로 이 테러와의 전쟁을 계기로 보수주의가 처음으로 이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수주의는 원래 최초에 1900년대 초에 보수주의라고 했던 테프트 대통령이 이제 보수주의 공화당을 이제 보수주의라는 이름으로 내걸었을 때 얘네들의 구호가 뭐였냐면은 America First였어요. America First라는 구호가 트럼프가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보수주의는 America First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펄하버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공격이 있기 전에는 미국의 보수 진영은 2차 대전도 그렇고 1차 대전 물론이고 2차 대전에도 개입을 안 한다. 우리는 고립주의다. 우리 먼저 살고 보자가 기지였어요. 그리고 한국 전쟁까지도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펄하버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펄하버 때문에 이제 2차 대전에 참전하고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흐름 때문에 물론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이 컸죠. 그 중간에 어쨌든 나중에야 겨우겨우 이제 그 한국에도 이제 개입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미국 보수주의는 고립주의적인 성격이 그런 경향이 굉장히 센데 부시 대통령은 이제 네오컨들이라고 그러죠. 네오컨서베이티브 네오컨들의 어떤 힘을 등에 업고 이제 약간은 그 팽창주의적인 다른 나라 특히 중동의 그 테러리스트들을 속아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쪽에 민주주의를 퍼뜨려야 된다. 자유를 퍼뜨려야 된다라는 어떤 약간의 그 민주주의 팽창적인 그런 정책들을 했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었어요.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도 이제 결국에는 다 철수해서 탈레반 원래 원점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 와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괜히 들어갔던 게 아닌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9.11 같은 거를 겪고서는 어떻게 그냥 놔둘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동전을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보수주의 내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때 사실 내셔널리즘만 버텼지 다른 나머지 위클리 스탠다드라든가 이런 보수주의 잡지들 있잖아요. 그때 다 망했어요. 그때 보수 진영이 찌개지면서 네오콘과 팔레오콘 전통 보수주의랑 이제 쪼개지면서 굉장히 많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균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는 어마어마한 분열이 지금 초래되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가 훨씬 더 많죠. 사실은 부시 대통령보다 훨씬 더 빛나는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성과를 꼽는다면은 중동 정책, 중동에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긴 거. 물론 그 사위가 쿠시너가 그 역할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중동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일관적이었고 그동안 그 전 정권 심지어 부시 대통령도 많이 실수를 했던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되돌렸죠. 그리고 그보다도 더 위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은 뭐였죠?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영향력을 보고 있죠. 바로 대법관, 그죠? 대법관을 3명이나 임명을 했는데 단임 대통령으로서는 최다예요. 3명까지 임명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그 11월 대선 몇 달 전에 긴스버그가 죽는 바람에 에이미 코니 베럿을 임명할 수가 있었는데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그리고 임명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보수 진영의 어떤 마지막 방파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은 졌지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 특히 신앙의 자유라든가 어떤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보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어요. 에이미 코니 베럿이 없었다면 3명이 아니라 2명만 임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떠났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후퇴를 미국 사회가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3명이 이 보수주의 그러니까 9명의 대법관 중에 3명이 들어가면서 보수
보수주의 대법관으로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프로라이프 그죠? 생명 이런 낙태 반대라든가 이런 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측면에서 그래도 이 바이든의 어떤 엄청난 이 좌파적인 그런 정권, 진보적인 급진적인 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버티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세 명의 대법관들만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방 대법관 있잖아요. Federal Judges, 그러니까 슈프림 코트의 저지 말고 Circuit Court 그리고 어필스 코트에다가 어마어마한 200명 이상의 법관들을 임명을 해놨어요.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다른 보수주의 대법관의 대통령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단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단임 대통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있지만은 마지막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그 뭐랄까요 불복 선거 불복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1월 6일 날 있었던 그 의회에 쳐들어갔던 그 마가 세력들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먹칠을 당했죠. 물론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그걸 질질 끌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괘씸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실책이라고 주요 실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볼 때 한국에 있는 보수는 딱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근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김정은을 만나줬느냐 이거예요. 왜 김정은을 만나줘서 김정은의 입지를 그렇게 올려놨느냐. 물론 아무런 정책적인 성과는 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쪽에서 볼 때는 만나준 것 자체가 김정은의 입지를 전 세계에서 역사상 유일하게 처음으로 미국 정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판문점에서 만난 것까지 하면 세 번이나 어떻게 만나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뭐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고 뭐 편지 나누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많이 욕을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고 많이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일반적인 여론은 그것이 이제 가장 주요 실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간선거 11월에 나오는 후보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면은 다 이 경선에서 프라이머리에서 다 이겨요. 그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트럼프 본인도 물론이지만 트럼프를 지지했던 마가 세력이라고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그 마가 세력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건재하구나.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참 미운 우리 새끼 같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트럼프 지지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구나. 그렇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나오면은 다시 또 바이든을 상대로 해야 되거나 또 저쪽에 민주당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기기가 너무나 힘들겠다라는 또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트럼프가 양보를 하고 드산티스나 뭐 다른 후보에게 넘겨준다면은 전체적으로 대중적인 호감도 있고 아직까지는 호감도 있고 보수주의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줬으면 이렇게 바라는 지금 분위기죠.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를 봐야 2024년에 어떻게 될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러한 상황에 지금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죠. 보수주의 진영의 희망은 사실은 보수주의의 희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좌파들이 점점 더 급진적이고 극좌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칠수록 보수에게는 희망이 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버지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11월에 글렌 영킨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글렌 영킨이 결국에는 나섰던 이유가 끝까지 트럼프의 지지를 받았지만 엔도스먼트를 받긴 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선거 불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동조하냐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피했죠.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계속 회피하고 트럼프와는 어느 정도의 아름스 랭스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민주당의 급진 정책, 특히 우리 아이들, 우리 교육, 우리 K부터 12까지 그 완전 급진적이고 트랜스젠더, 뭐 여러 가지 동성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 계속해서 몇 년 더, 4년 더 버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끌고 간 거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다 백인들만 있었다면은 이제는 인도계 그리고 또 한국계 왜냐하면 이제 가족 중심적인 그런 공동체들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인도계랑 한국계 아시아계가 일어나서 글렌 영킨을 밀었던 것이죠.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찍지 않고 공화당을 찍었던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보수주의의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그런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당선이 되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드산티스도 그렇고 트럼프가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민주당의 특히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급진 진영의 어떤 좌파적인 아주 극좌적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깨워줌을 통해서 정권을 다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 보수 정권을 되찾아왔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 뽑아준 이유가 지금까지 있었던 너무나 심각한 급진적인 좌파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 많이 저쪽으로 끌고 갔던 그런 것들을 되돌이켜 놓으라는 뜻에서 사실은 마음에 안 들지만 뽑아준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실은 오히려 저쪽에 또 양보하는 저쪽 눈치를 보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는데 안보랑 경제 면에서는 굉장히 굳센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특히 미주 한인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보수주의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보수주의 하면은 그냥 안보, 국방력을 강하게 키우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무조건 반대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왜 공산주의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랑은 왜 이 자유민주주의가 양립 불가능한지, 이것이 왜 양날개론이 아닌지, 양날개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보수주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보수주의의 기본 철학, 버크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했던 러셀 커크가 정리했던 그 보수주의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첫 번째로 인간의 유한성,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보수주의라는 것이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결국 기독교적인 유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보수주의가 채택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뽑는다면은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 그죠? 왜 인간이 존엄할까요? 동물보다 우리가 나은 게 뭐죠? 하는 거 보면 사실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왜 인간이 존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그 성경적인 기초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것이. 우리가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했을 때 인간 서로가 똑같다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그죠?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시작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쌍둥이도 다 달라요. 진로를 보면은 어떻게 두 사람이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 평등하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 평등하다는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똑같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흑인이나 가난한 자나 백인이나 부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똑같다라는 그런 의미는 우리끼리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신, 이것이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구 문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그 신앙, 그 믿음의 혜택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평등 가치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죠? 인간은 그런데 존엄한데 타락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보수주의가 채택하는 기독교 정신에서 채택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존엄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타락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완벽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mperfectibility, imperfectible 하다는 거예요. 그냥 imperfect 하다는 게 아니라 imperfect 하면 뭐라 그러죠? 그러면은 perfect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지만 imperfectible, 결코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다수가 선택하면은 옳은 길을 선택할 거야 라고 믿어서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적어도 미국의 민주주의라면, 인민민주주의나 프랑스의 민주주의는 달라요. 인간의 이성을 신봉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인간이 모일수록 많은 인간이 선택할수록 그것은 옳은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미국이 선택한 민주주의는 그런 뜻의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로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다수라 해도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도 누구 다른 사람 위에다가 영구히 설치할 수가 없다. 왕으로 군주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하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예시가 프랑스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프랑스 혁명은 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아까 토크빌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질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불완전성 말고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가 아닌 것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아까 이제 그 점진적인 개혁, 그죠? 이런 거 말씀하셨고 또 총영사님께서는 이제 좌우로 그런 개념에서 이제 보수를 하나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그런 보수주의는 소문자 보수주의입니다. 소문자 컨서베티즘.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서 컨서베티브 대문자로 시작하는 컨서베티브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보수주의는 소문자 보수주의라면 조선 왕조를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유교주의, 그죠? 우리는 중국하고 더 문화적으로 가까우니까 어떤 그런 유교적인 문화를 더 보수해서 유교 보수주의가 되겠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탈레반 보수주의, 그죠? 무슬림, 이슬람 보수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대문자 보수주의, 미국에서 말하는 보수주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채택해야 할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의 대한민국에 깔려 있는 그 바탕에 있는 보수주의는 대문자 미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서 만든 그런 보수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은 어떤 무조건 점진적으로 가자. 묻다 말하고 저기 재밌게 적었는데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천천히 가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보수주의도 굉장히 급진적인 혁명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혁명을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왕에 대항해서 그죠? 개혁파들이 모여가지고 왕의 그 조선 왕조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수주의도 급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래주얼리스트 점진주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수구적이고 반동적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탄토티스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오탄토티스트 이게 프렌치에서 나왔는데 프랑스에서 나왔는데 오탄토트가 무슨 뜻이냐면 88을 말해요. 그러니까 88주의자, 88주의자라는 뜻이에요. 그 뭘 말할까요? 바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88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프랑스의 그 카톨릭 그 왕정, 그 왕정을 꿈꾸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조선 왕조를 꿈꾸는 그런 낭만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보수랑은 우리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보수가 아니다. 그냥 무조건 전으로 돌아가자. 과거가 좋다. 이런 향유하는 그런 멜랑콜리한 그런 것이 보수주의가 아니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보수주의는 인간의 존엄을 믿되 인간의 타락,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믿어요. 이 두 가지를 믿어요. 그렇다면 무엇에 반대를 할까요? 모든 이데올로기에 반대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도 인간의 이성을 신봉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바탕을 둔 어떤 무신론적인 그런 것에 바탕을 둔 인간 완벽주의였죠. 그렇죠? 인간 완벽주의였고 전체주의가 그렇죠. 그 북한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중국도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봉쇄하는 거 보세요. 100% 우리를 차단하겠다고 봉쇄하는데 봉쇄가 안 되죠.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려고 많은 피해들을 숨기고 통계를 왜곡하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전체주의 어떤 유토피아적인 인간한테 불가능한 어떤 추상적인 유토피아를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희생을 합니다. 나치도 사실 그런 거였죠. 우리가 백인 우월주의 아리아 민족이 최고 우월한데 이 진화가 오래 이루어지면은 흑인들이랑 저기 열등한 민족들은 다 죽고 우리 아리아 민족만 나올 텐데 그것이 너무 길다 이거예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히틀러가 아리안주의를 내세우고 빨리 이 진화를 빨리 우리가 일으켜보자라고 해서 다 쓸어버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치주의 모든 주의 이데올로기들이 전부 다 사실은 보수주의에 반대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물론주의 또 과학주의. 최근에는 과학주의가 이제 위협이죠, 그죠? 과학주의. 과학이 모든 진리다.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인간 이성은 결국 과학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종교라든가 신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과학으로 대체가 된다라는 그러한 이제 신념, 그것도 사실은 종교나 마찬가지의 어떤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그럼 보수가 보수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보수가 결국에는 보존하고 수호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구 문명은 결국 기독교, 정확히 말하면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그 성경에서 나온 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평등주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사상들인데 그 질서를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자유죠. 근데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 출애굽한 그 사람들의 어떤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 애국에서 나온 히브리 민족이 나오자마자 한 게 무엇이죠?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라고 했을 때 왜 이 사람들을 보내라 했죠? 사흘 때쯤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겠다.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놓아주라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보수주의에서 말하는, 특히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그 자유는 왜 필요한 것이냐면은 우리가 개개인이 양심에 의거해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서 그 자유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first freedom이라고 하면 그 뭘 말하죠? second freedom은 총기의 자유죠. first freedom은 뭐죠? 바로 신앙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first freedom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필그림들이 미국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자유이기는 자유인데 방종이 아니라 어떤 창조 질서와 신앙에서 비롯된 그런 자유를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그 보수주의의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미국 독립선언에서 나오듯이 self-evident, 자명한 것이에요. 어떻게 자명하느냐?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양심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역사의 경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항해서 그것에 거슬러서 인간이 이성으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떤 사회를 설계하고 엔지니어하고 소셜 엔지니어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다 기독교인들인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 특별 계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오죠. 사실은 뭐 대의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평등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삼권 분립 이런 거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성경에서 레퍼런스를 찾아서 미국의 국부들, 파운딩 파더들이 참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수주의는 제가 말하기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스스로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다. 주제 파악을 하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보수주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건 보수주의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유신앙, 가정, 생명, 이것이 이제 4가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낮은 세금, 제한된 정부, 대외적인 측면으로서는 반공주의, 그리고 강한 국방력, 그죠?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배워야 되는데 강력한 국방하고 반공주의는 우리 대한민국 보수가 잘해요, 그죠? 잘하는데 개인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어떤 자유, 신앙 이런 측면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없고 바탕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11의 11가지 원칙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국에도 전파하고 또 미국에서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1776년에 미국이 독립선언을 할 때 외쳤던 그 독립선언에서 We hold this truth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며, 우리가 존 로크를 베꼈다라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존 로크, 영국의 존 로크 철학가의 사상을 베껴가지고 이 독립선언서를 적었다라고 제퍼슨이 적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존 로크는 누구를 참고했을까요? 존 로크가 짧은 책 2권이잖아요. Treatises on the Government. 근데 그 책들에 4쪽마다 성경 한 구절씩 들어가 있어요. 4쪽마다 성경 한 구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초가 결국에는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왜 사람들이 모를까요? 왜냐하면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원문을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할 때 성경을 아는 사람이 번역을 했다면 이거 성경에서 나온 구절이네? 라고 하면서 성경 그대로를 인용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읽어보면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건지 뭔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성경이 아니라 그냥 로크가 한 말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에서 이 미국의 건국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는 미국 1달러짜리 지폐에 나와 있어요. 1달러짜리 지폐에 뭐가 있죠? 한쪽에는 피라미드가 있고 한쪽에는 이 독수리 문양이 있죠. 이 독수리 문양하고 피라미드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독수리가 뭐예요? 독수리는 결국 출애굽을 상징하는 성경에서 출애굽을 상징할 때 독수리를 하잖아요. 독수리 등에 업어서 너희를 건져왔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에는 출애굽 사건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그날 저녁에 이 국부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써온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존 애덤스하고 제퍼슨한테 시켜가지고 2달 동안 너희들이 미국의 국장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 그때 이 3명이 가서 만들어 온 초안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정확하게 출애굽 모양을 이 사람들이 미국의 모양이라고 가지고 온 것이에요. 미국의 모양이라고 가지고 온 것. 이것이 나중에 12년 동안의 토론을 거쳐서 독수리로 안착이 된 것입니다. 독수리도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In God We Trust 아시죠? 이것이 보통 1910년에 재무부에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건국정신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잘 표현을 했죠. 거기에서 이제 건국정신을 다시 세우면서 In God We Trust라는 것을 이제 동전에 넣기 시작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모든 동전에 이 세 가지는 다 적혀 있어요. 아시죠? Liberty, In God We Trust. 그리고 이 pluribus unum, 이 말이 라틴어로 적혀 있는데 Out of many one이라는 뜻입니다. 이 pluribus unum이 이제 뭐 다문화주의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이 알파벳을 세보면 13개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13개 주가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pluribus unum이. 어쨌든 보수주의 정신이 미국의 모든 동전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In God We Trust를 지금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어떻게든 지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어쨌든 토크베리 민주주의가 말했던 것은 종교와 자유가 조화를 이룬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항해서 자유를 내세웠던 것이 프랑스 민주주의고 보통 우리가 대부분 아는 민주주의인데 대중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인데 미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종교, 신앙과 자유의 조화를 이루은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주의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우리가 결국에는 기초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함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전통주의도 있고 또 자유주의들한테 이 보수주의를 맡겨버리면은 자유지상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리버테리언이라고 그러죠. 자유지상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정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대로 그냥 통치하자. 옛날에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대로 그냥 아주 강하게 통치를 하자.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인 가치관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음모론에 빠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사실은 기독교적인 사상, 이 기독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이끌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비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어떤 거대한 음모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지주의에 빠져서 우리 기독교인들만 우리 진리를 알 수가 있어라는 어떤 그런 영지주의에 빠져서 음모론으로 흐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 실제로 음모론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함정들을 우리가 다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보수는 어떠냐? 한국 보수가 과연 그런 보수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배웠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한미동맹 그냥 전략적으로 지리적인 측면에서 중국한테 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이냐? 혹은 그 이후에 한국 전쟁에서 미군이 그렇게 많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논리가 없는 거예요. 각 나라가 각자 도생, 미국은 America First, 한국은 Korea First 이런 식으로 각 민족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보수주의가 그런 것이구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한민국을 만들 때 구상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서재필 이런 분들이 모여서 미국에서 구상을 할 때부터 미국을 본받아서 했다는 것이 프랑스 민주주의를 본받아서 인민민주주의를 본받아서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를 본받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이 있었던 직후에
3.1운동이 있었던 직후에 필라델피아에서 1차 자유회의, 그죠? First Korean Freedom Congress를 1차를 필라델피아에서 한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그 당시에 한인 인구가 2명밖에 없었어요. 서재필 선생님이 약국인가요? 문방구인가요? 이거 하나 하고 또 다른 사람이 2명밖에 없었다는. 근데 왜 굳이 필라델피아에 다 모여가지고 심지어 하와이에서까지 배를 타고 와서 왜 필라델피아에서 굳이 치렀겠느냐는 겁니다. 서재필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 당시에 1919년 초에 모여서 했던 얘기들, 그 당시 기록, 이승만의 일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만이 유일하게 그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보수주의 가치관에 입각한 그러한 이 민주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919 필라델피아라는 뮤지컬이 한국에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 뮤지컬이 이제 그 내용을 다룬 거예요. 그 당시 회의록을 그대로 뮤지컬로 만들어서 올해 3번이나 했는데, 제가 만약에 미주 한인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1919 필라델피아가 했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서재필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대한민국의 뿌리,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적인 정체성을 미국에서 배우고 찾아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스타트로 사실은 저는 한미자유연맹에서 이 1919 필라델피아라는 뮤지컬을 좀 수입해서 돈이 많이 들겠지만 수입해서 한국에 있는 여기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한국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특히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본따서 대통령제라든가 어떤 삼권 분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배워서 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분명히 기독교적인 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뮤지컬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이 미주에 있는 한인들한테도, 특히 젊은 세대한테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에 있는, 특히 미국의 문명을 우리가 만끽하고 있고 또 한국을 우려스럽게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 미국에 계신 한인 보수 분들께서는 결국에는 우리 다음 세대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한미동맹 중요하지, 군사훈련이 재개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됐어 라고 안심을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3월 9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뽑히는 것을 보고서는 됐다 라고 안심을 하면서 손을 놓으면 될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보 보수 혹은 반공 보수,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됐을 때를 생각하면은 아찔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한국 보수주의는 갈 길이 너무나 먼 것이에요. 미국의 보수주의적인 그런 정신, 신앙의 가치, 자유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고, 특히 민주당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손에 꼽거든요. 한 손에 꼽거든요. 그 많은 정치인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떠나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시작할 때, 제헌국회를 시작할 때 종교와 상관없이 이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거 종교와 상관없는 거예요. 종교와 상관없이 서구 문명을, 자유 문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어떤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마칠 텐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미국에는,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도 주사파가 활약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종북 세력들이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종북 세력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유엔에 있는, 뉴욕 유엔 본부에 있는 북한 그 공작원들한테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종북 세력들이 있습니다. 크리스틴 안이라든가 이런 보통 코리아 피스 어쩌고, 코리아 피스 나우,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은 전부 다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경계해서 봐야 되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미국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냐 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벌써 10년이 됐어요. 매 회기라고 그러죠. 2년마다 하원이 바뀌는데 회기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인들이 많은 거기에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고 내미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전을 원한다, 평화협정을 원한다, 남북 간의 평화협정을 원한다고 내세우니까는 한국 컨스티튜언츠가 많으니까 그냥 덥석 잡고서는 이것을 의회에다 제출해요. 처음에는 동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미 끝나가지만은 이 지난 회기, 지금 회기에 무려 43명, 심지어 공화당까지 한 명이 포함된 사람들이 서명을 한 것이. 이게 40몇 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물론 100명이 넘어야 이제 통과가 되니까 먼 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회기가 끝나잖아요. 11월에 선거하니까 끝나잖아요. 그런데 11월 8일 날 선거하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이 사람들이 대규모로 집회를 합니다. 그 43명, 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기로 했던 그 43명을 그대로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당선이 안 됐으면 다음 사람한테 이 권한을 넘겨라. 그리고 당선이 됐으면 또 다시 이 법안을 발의하고 서명을 해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을 이 평화협정에 서명하게 할 수 있을지 전략을 도모하는 그 컨퍼런스를 11월 14일 날 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번뿐만 아니라 매회 그랬어요. 매번 11월 달에 선거가 있으면은 바로 다음 주에 이 종북 세력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의회에 로비를 하는 겁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완전히 불법이에요. 미국의 이익이 아니라 타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것들을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때 그렇게 계속해서 해왔고 민주평통, 여기도 회원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민주평통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자문기구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런데 아직도 정권이 바뀌었지만은 그 민주평통이라는 그 이름, 그걸 계속해서 평화협정 이런 것들을 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대표자들이 바뀌질 않았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미국에 계신 한인들이 깨어서 대적을 해야 되겠다. 뭐 맞불 집회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서는 젊은이들, 특히 미국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빠지거든요. 당연히 평화하니까 좋죠. 평화하니까 좋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평화하면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전쟁하고 있어 너네 나라? 그럼 우리가 당연히 평화협정에 사인해야지. 이런 식으로 순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미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을 깨워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강사님이 말씀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 보수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학술적이고 역사적이고 그 사실을 분석적으로 잘 설명해 줬는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었는데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좌파 세력이 설치면 설칠수록 우리 보수주의가 위축되고 죽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수 진영도 강세를 이룬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정책이 아직도 큰 세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닿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멍구하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대한민국은요 지금 좌파 세력이 얼마나 극성을 부리는지 거의 다 뭐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거의 100%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우지좌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좌파 세력이 손을 대지 못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 두 가지. 첫째, 한미동맹이 손 못 대요. 두 번째, 주한미국은 손 못 댑니다. 두 가지가 건재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시달리면서도 현재 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두 가지만 하고 얘기를 끝낼게요. 내가 한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85년에서 95년까지 10년을 근무했어요. 근무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2000년도에 은퇴를 했는데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을 못해요. 그때가 근데 잠깐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내가 기억을 잘못 일어났는데
미 8군 용산의 미 8군 정문에 미국 헌병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반미 세력 주사파 청년이 돌을 던져서 미국 헌병의 얼굴이 피가 좌절 흐르는 것이 미국의 텔레비로 방송이 됐습니다. 미국 국민이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14만 2천 명이라는 사람이 전사자고 뭐 실종되고 부상당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지켰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뭐 그때 너무 심각했어요.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때는 내가 은퇴하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미국 정부의 소식통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가 뭐라 그러는 거니, 미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향해서 당신들이 보는 시각이 틀렸어요. 이거. 저 반미주의자들이 돌을 던져서 미국 헌병의 얼굴이 피를 흘리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국민의 소행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남한에 침투한 공산주의 세력들의 짓이지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의 소행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알게 되니까 내가 울었어요. 미국 정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은퇴한 이후에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에 있을 때 그때가 몇 년도 모르겠어.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셰퍼드 대학 얼굴에다가 칼을 찔른 사건 기억나세요? 그러죠? 그때 TV조선 채널 19번 텔레비에서 장성민이가 앵커할 때인데 나를 좀 와달라고 해서 거기 가가지고 대담하는 그 TV 방송이 됐습니다. 장성민이가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 거니, 이럴 수가 있느냐. 미국 대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이다. 근데 우리 국민이 저 사람에다가 얼굴에다 칼을 대가지고 저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는 잘못하면 큰일 났다. 한미 동맹이 잘못하면 와해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말을 유도를 해요. 내가 장성민을 딱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일국의 앵커로서 세상 어떻게 그렇게만 해석합니까? 내가 뭐라 그러는 거니? 이것은 한국에 침투한 좌파 세력의 행위지 대한민국이나 대한국민이 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과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과의 관계는 아직도 건재하는데 저것은 한국에 침투해 있는 좌파 세력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방송 끝나고 나니까 난 전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박수 잘했다고. 말을 잘했다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리 지금 시달리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은 한미 관계가 존재하는 한은 대한민국은 건재합니다. 대한민국 건재해요. 그런데 미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동맹으로만 그런 수준에서만 인식하고 있지, 한국 사람들. 천만 틀렸어요. 한미 동맹은 미국이 국제적인 전략을 위해서 한미 동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보다도 훨씬 차원이 높은 수준에서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데 한국이 생각하는 중요성의 비율보다는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믿고 미국과 협력해서 애국 활동을 계속할 것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